자,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제로금리의 대출 규제,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부동산을 이제는 보유하는 것도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 그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계속됐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역대 최저 수준인 0.7%로 기준금리를 내렸죠. 부동산 시장의 규제 무려 19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2020 대책으로 수원, 영통, 연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편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수평으로는 전부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직으로는 이제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15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 외에 사업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어야지만 앞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 즉 LTV죠. 담보대출 비율이 60%에서 이제 조정 지역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50에서 30%로 바뀌게 됩니다. 50에서 30%만 LTV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계속됐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번이죠. 19차례 부동산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8.2 대책도 있었고요. 9.13 대책,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규제가 계속 돼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죠. 그리고 세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최저 수준인 0.7%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가 온 거죠. 예금을 해도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현금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중에는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금 자체가 지금 부동산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금융권에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정적인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장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안 올 수가 없는데 현재에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 있죠. 3기 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에 교산지구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지구 있죠. 인천에 계양지구. 이 세 군데가 토지 보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부천 대장지구도 있고요. 부천 대장지구나 또 한 지구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또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총 금액이 약 32조 원에 달해요. 32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이제 시장으로 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현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겠죠. 은행에 예금을 하자니 제로금리일 것이고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자니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또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 현금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질 못할 정도 그리고 보유하면 그만큼의 투자 수익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만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규제가 있고요. 보유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소유하는 데는 어떤 규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대출 규제겠죠. 대출 규제 때문에 소유하는 데도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1가구 4주택자를 예를 들면 4주택자부터는 이제 취득세가 4.6%입니다. 주택이라고 할지라도요.
원래 뭐 투자를 우리가 1.1%의 취득세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4.4%라고 4.6%라고 하면은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겠죠. 아까 잠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1.1%에서 85%를 감면받는 것과 4.6%에서 85%를 감면받는 것은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률 차이도 있겠죠. 자,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어려움을 갖게 됐고요. 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겠죠. 이 물건 자체에 전에 우리가 갭 투자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전세 끼고 갭 투자라는 걸 많이 해서 차익형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차익형 투자는 앞으로의 투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지 현재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현재는 수익이 안 나는데 현재는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투자 방법이 오로지 차익형 투자에서 이제 수익형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그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꼭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제목 한번 보시죠. 자, 집 규제 강할수록 전세 월세만 뛴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추이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간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서울 전체 부분도 매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전세가 변동 추이인데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파트 반전세, 준전세죠. 이제 전세하고 임대료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 거래량 추이를 본 거예요. 19년 11월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반전세에 대한 계약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살짝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죠. 자, 보유세 부담 급등으로 반전세 확산.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대부분 갭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에서는 당장 수익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실화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전세에 대한 그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금리의 월세 전환도 급증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예금을 한다고 해서 그 내 투자금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시절이죠. 그래서 차라리 전세금을 많이 받느니 전세금을 안 받고 차라리 월세를 받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3월 강남구 반전세 비중이 14%다. 자, 보유세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강남구죠. 강남 3구가 대표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원래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강남 3구입니다. 그 강남구에서 반전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에서도 그 전에 이제 차익형 투자로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수익형 투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수요 증가, 매물 부족 현상. 자, 내년도 공급 부족, 전세난이 심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전세 수요가 왜 증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큰 이유 중에 이거 하나일 거예요.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죠. 실거주 요건이 1년에서 2년이죠. 2년으로 늘어서 전세 수요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이제 기대 심리일 거예요.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거의 마비됐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전세를 좀 더 탈자, 좀 더 살아보자 이래서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매물 부족 현상이다. 매물 부족은 또 왜 일어날까 좀 봤더니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신규 분양에서 이제 그 분양 받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실거주 요건 무조건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받은 분들이 전세를 안 놓고 이제 직접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공급이 올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년엔 더 심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세난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집 규제를 강하게 할수록 결국은 서민들이 사는 전세, 월세, 임차 시장의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제목 이렇습니다. 상인들 죽을 맛인데 서울 상가 가격은 20% 올랐다. 자, 상가 가격이 20% 올랐다라는 거는 이게 매매가 기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임대가 기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판매 시설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죠. 3.3평방미터의 평당 가격 추이를 보니까 자, 서울은 1,796만 원에서 2,14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평 가격이. 전국은 외로 좀 떨어졌네요.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꺾일 수도 있겠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가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자, 서울 올해 1, 2월 상가 매매가 3.3평방미터당 전년 비해서 19.7%가 올라갔습니다. 약 20%가 올라간 거고 전국은 좀 떨어졌네요. 서울 상업용 부동산 매수 수요 많아져 계속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자, 외곽부터 가격이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둘 다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중심 상업지에 지어지는 일반 상업지에 지어지는 그런 상가들은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사가 되는 곳의 상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장사가 안 되는 곳, 인구가 줄어드는 곳, 그곳은 이제 상권이 점점 힘들어지겠지요. 그런 곳은 가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내용은 자, 서울은 공실 위험이 있어도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재매각 시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지요. 자, 서울에 공실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공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공실률이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한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의 공실이 나오게 되면 이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버려요. 3%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첫째도 공실을 조심하셔야 되고 둘째도 공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공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내가 그 상가를 살 때는 공시지가가 평당 3천만 원이었는데 2년 지나니까 여기가 5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상가의 매매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 상가를 임대를 줘서 월세 수입이 생길 거고요. 그 지난 다음에는 또 가격이 올라서 이제 시세 차익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구조인데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상업지구나 일반 상업지구에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공실의 위험이 적을 거예요. 적을 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그 원래 투자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부합하는 것이겠죠.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는 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소유도 아까 설명드렸고 보유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오는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굳이 이름을 꼭 수익형이라고 짓지 않아도
그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오게끔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아파트를 투자하신다고 해도 반전세라든가 월세 물건을 뭐 내가 한 10개를 투자한다. 거기서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바꿔 놓으셔야 보유하는 데 힘이 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방법은 차익형만 꼭 고집하시면 안 되고요. 차익형하고 거기다 수익형을 꼭 같이 투자를 하셔야 가지고 계시는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한 내용이 또 있는데 항상 뭐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계속 쫓기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